평생 해야 할 투자를 위해 꼭 건너야만 할 징검다리 투자자들의 실력 향상 프로젝트 교두보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교보증권센장 김영렬입니다. 자, 요즘 시장 상황이 조금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럴 때 시장 상황도 중요하고 단기 대응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한 시기다 보여지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앞으로 바뀔 투자 환경 그리고 알아야 할 것들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배워가는 것이 바로 이 시간 교두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최근 건설업황에 대한 변화 그리고 이제 차기 대선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결국 주식시장이나 경제도 중요하고 특히나 우리 부동산 시장에 대한 변화도 상당히 관심을 가는 상태일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제 성장이 유지되기 위해서 사회 간접 자본 등에 대한 투자 등을 비롯한 여러 건설업황 등에 대한 궁금증도 커져갈 시기인데요. 오늘 이분 모시고 오늘 교두보 시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에서 건설과 철강 담당하고 있는 백광재 연구원 모시고 관련된 내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교보증권에서 건설, 부동산, 철강을 맡고 있는 백광재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그 백광재 연구원이 건설업황도 그랬었고 부동산 관련 자료들도 좀 많이 지금 시장에서 내놓았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섹터 애널리스트이다 보니까 건설 업종에 대한 동향부터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여러 이슈 등도 있어 왔고 그런 영향이 다른 건설사들에 미치게 되는 영향이라던가 이런 부분 등이 조금 궁금한데요. 현재 건설 업종에 대한 투자 환경 어떤 식으로 보고 계신지 먼저 그 내용부터 간략하게 한번 들어보죠. 네, 건설 업종 사실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지금 다른 산업재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인플레이션 영향이라든지 혹은 이제 건설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의 상승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공이 대형사, 중소형사를 포함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건설 업종의 가장 이제 메인 테마라고 할 수 있는 국제 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급락을 하면서 건설 업종들의 해외 실적에서의 큰 미스들이 있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국제 유가가 이제 90달러를 넘어서면서 이제 원래의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는 환경에 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건설 업황은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사건 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이제 주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좀 불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마이크로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사고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앞으로의 그 안전과 관련된 비용 증가 그리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원자재 비용 상승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원가율이라든지 아니면 공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제 주가의 하락폭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 부분 정도의 수준까지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실제로 건설업종의 이제 마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첫 번째가 인건비고요. 원재료 비용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에 만약에 한 40-50% 정도의 변동성이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1-2% 내외의 이제 비용 반영이 이루어지게 마련인데요. 실제로 이제 그런 비용 반영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게 다른 소재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는 좀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수주 산업이고 수주는 건설 수주 같은 경우는 최소 한 2년에서 3년 정도의 이제 공사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 단계에서도 특히나 토목공고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가격 인상 요소 혹은 그리고 이제 그 물가 상승 요소와 관련된 그 에스컬레이션 조항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공공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 매출액으로 보전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최근 철근 가격 상승 혹은 당연히 이제 이번에 현산 문제에서도 철근을 얼마나 썼느냐, 양산기를 얼마나 지켰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제가 좀 강해지게 되면은 그쪽에서 당연히 좀 비용적인 증가 요인이 발생을 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주택을 건설한다라고 하더라도 초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주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물건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고 사실 신규로 분양하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금액 자체를 좀 올리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초기
분양 상태에 있는 그런 물량들 같은 경우에 일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건설사들이 분양 물량과 입주 물량을 그냥 스테이블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최근에 조금 급속도로 몰리면서 주택 부분의 매출액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늘어나면서 거론하게 되는 그런 GP 마진의 확대가 뭐 일정 부분 이제 그런 비용 증가 부분을 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상쇄시킬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투자 불안 심리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정이 된다 그러면 결국은 실적에 맞는 인플레이션기에 이제 인플레이션을 전가할 수 있는 산업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충분히 현재 저 밸류에이션에서 높은 가격으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이제 중장기적인 기회가 되지 않을까. 아직 딱 그 비용이 전가되는 데까지는 완전히 좀 연그렀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른 시기겠군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근데 사실 뭐 공교롭게도 이제 중대재해법을 시행하기 이전에 이제 사고가 터졌습니다만 이제 중대재해법이 시행될 것이라는 부분들은 사실 건설사들도 작년부터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건설사들이 작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그 안전과 관련된 비용을 충당했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준비를 해서 이제 조금 안전과 관련된 비용들을 거의 1,000억대 이상으로 반영하고 있는 건설사들도 지금 그런 건설사들도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물론 뭐 그런 부분들도 원가 단위나 반값에 따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커버되기에 충분할 정도의 수익성을 현재는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선은 대략적인 상황은 아직 산업 측면에서는 이 물가 상승기에 대한 부담이 아직까지는 조금 산업 자체에는 좀 누르려 하는 밸류를 누르려 하는 그런 요지가 좀 남아 있는 거는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백광재 연구원이 지금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가 어떤 종목이죠?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는 종목은 뭐 대형사들 중에서는 이제 대우건설을 탑픽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제 중소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IS 동사 같은 회사들을 이제 뭐 추천을 하고 있는데 이제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예전부터 가장 기본적인 물량적인 측면에서 가장 대규모로 공급을 하던 회사였었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좀 말하기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평소에 분양 물량이 많지 않다가 갑자기 이제 조금 분양을 과하게 많이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인력 부분에서의 문제점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평균 한 3,000세대, 6,000세대를 하다가 2만 세대, 3만 세대를 하면은 회사적인 역량 측면에서 좀 버티기가 힘든 측면이 있는데 대우건설은 꾸준히 이제 공급이 부족할 때에도 한 2만 세대 이상 꾸준히 해왔던 회사이기 때문에 뭐 지금의 이슈에서도 조금 자유로운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두 번째로 이제 뭐 대우건설이 해외 물량 자체가 해외 매출액 자체가 높은 회사는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나이지리아나 이라크 등에서 수일 계약을 통해서 약 5조 원 가량의 이제 양질의 수주를 해와서 이제 건설업체들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주택뿐만 아니라 토목과 플랜트에서도 두 자릿수대의 GP 마진을 기록할 수 있는 회사다. 뭐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뭐 건설업종 관련된 코멘트 등에 있어 다른 내용은 또 추후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1월 중순에 저희가 백광재 연구원과 저희 금융 담당인 김지영 연구원 그리고 채권 담당인 백윤민 연구원이 이렇게 잃어버린 우산이라는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이 잃어버린 우산의 대체적인 내용은 금리 인상기에 우리가 진입을 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이같이 이제 금리 인상기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 부동산 시장에 대한 변화가 어찌 일어날 것인가 그 내용을 조금 담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이 뭐 갑론을박상리 극단적으로 갈리는 경향들도 많아요. 그래서 뭔가 누구의 의견이 절대적이다라고까지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의견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보는 것도 앞으로의 그 자산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전망 변화를 읽어가기 위해서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간단하게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한 백광재 연구원에 대한 진단 이거를 먼저 들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지난 수년간의 움직임으로만 놓고 본다라면 뭐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뜨거웠었던 것이 이제 부동산 시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지금 뭐 선거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금융 환경이나 여러 요소 등이 바뀌어가면서 이것이 꺾일까 아닐까 조금 혼란스러운 위치에 지금 있는 상태거든요. 현 위치에 대한 백 연구원에 대한 진단 먼저 들어보죠. 네, 사실 이제
저희 당사에서는 이제 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그 21년도에 피크를 치고 21년도에 피크를 쳤다. 네네 그리고 네네. 22년부터 점진적인 하락을 시작해서 이제 23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하락을 시작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네네. 가지고 있었었는데 네네. 뭐 그동안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부동산 시장이 특히나 작년에 거의 연간 한 20% 이상대의 그렇죠. 전국 상승률을 보이면서 네네. 높은 상승률을 보였었는데 이게 이제 어쨌든 작년 8월 달에 이제 그 중금리 인상이 최초로 진행이 되면서부터 급격히 거래량이 줄기 시작하고 네네. 그 다음부터 일부 지역들을 위주로 이제 10월 이후로부터는 실거래가가 하락하는 지역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뭐 아직까지 보통 대표적인 지수라고 할 수 있는 그 한국 부동산 지수나 KB 주택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영에 수렴한 상황에 이제 나오면서 아직까지 하락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국토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실거래가 지수는 이제 현재 11월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11월 지수는 이제 마이너스 전환은 한 것이 확인이 됐고, 뭐 12월도 잠정치는 이제 11월보다 조금 더 큰 폭으로 이제 하락 전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이제 매일 그 실거래가 관련돼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뭐 1월에도 이제 여전히 이제 실질적인 하락폭을 보이고 주고 있어서 현재는 이제 하락 지역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가장 뭐 이제 어쨌든 저희가 왜 21년이 피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상승한 원인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되짚어 봐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은 그냥 영끌 아니냐고만 생각들 하죠. 네, 영끌의 영향도 굉장히 그렇죠. 네. 그리고 지난 뭐 나오는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지난해 20, 30대에 그 매입비율이 컸었다. 네네. 뭐 이거는 한 16년도 이번 부동산 상승기 이전에 50대의 구매율이 늘었다라는 뉴스 다음으로 네. 상당히 인상 깊었었던 것이 지난해 20, 30대가 많았다. 사실 이 부분이었었거든요. 이제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다음은 또 뭔가 이제 이런 것도 조금 궁금해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맞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20, 30대의 매입 비중이 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거래량 자체가 급격히 줄어서 매입 전체 규모는 크지가 않다. 절대적인 매입 건수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2030 세대가 뭐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그런 여유가 있는 세대라고 보기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이제 작년, 재작년 2년 약 2년 동안은 뭐 전통적인 그 수요가 많은 강남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의 가격 상승폭보다 이제 인천, 파주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는 노도강 뭐 그런 식으로 좀 외곽 지역에 갭 투자가 가능한 지역으로 조금 급등한 그런 경향이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한 가지 실수를 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진 게 결국은 강남 대비 싸니까 너무 싸다라는 이제 그런 인식들이 있었고 뭐 실제로 이제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뭐 실투자금 자체가 작았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향후에 조금 올해 하반기 이후부터는 조금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정도로 이제 간단히 이제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한번 점검해 봤고요. 사실 이 자료에서 더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금리입니다. 결국은 한국은행이 미국 연준보다 더 앞서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고 그리고 이어서 올 상반기부터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시작된다라면은 전 세계가 말 그대로 당분간 금리를 올릴 수밖에는 없거든요. 문제는 이런 환경하에서 과연 부동산 시장에 대한 반응이 어떨지 이것이 가장 좀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리가 미치게 되는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 이런 부분도 내용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네, 사실 뭐 금리 인상기에 무조건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한다. 뭐 이런 공식은 없습니다. 인상을 하니까는 부동산이 하락한다. 이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시기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주택 가격이 낮다. 혹은 이제 그 임대 수익률 자체가 기준금리 혹은 예금금리 대비해서 이제 좀 많이 높다. 결국은 높다. 네, 똑같은 얘기죠. 네네네네. 혹은 그러면 다른 경우에 이제 금리 수준 자체가 높아서 여기에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더라도 경제 성장률 쪽에서 오는 그런 유리가 더 크다. 뭐 이런 상황에서는 일종의 뭐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금리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맞는 사실인데요. 네네. 이제 저희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는 이제 금리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점에서는. 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거의 한 75bp 가량 이제 금리 하락을 시키면서 0.5라는 저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저금리를 겪었었고, 앞서 말씀하신 그때 그 시기에 2030 시기에 2030 세대의 영끌이 벌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현재까지도 지금 1.25%라는 기준금리도 여전히 저금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보다 기준금리가 훨씬 높았었던 그 2009년, 2008년 꼭지 이때 상태보다도 연간 이자 부담이 훨씬 커졌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상태에서 뭐 사실은 그 배수의 문제인데요. 이게 레벨의 문제가 아니라 좀 배수의 문제인데, 사실 5% 정도의 금리에서 25bp가 오르는 것은 실제로 대략 한 2.5%, 5% 정도 수준의 이제 인상 효과가 밖에 되지 않는데, 50%, 그러니까 50bp에서 뭐 100bp로 이렇게 오른 경우에는 2배 올라가니까 2배 올라가는 거죠. 네. 실제로 이자 부담 자체가 2배가 올라가는 겁니다. 뭐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산술적으로는 그렇죠. 네네. 네네. 그 작년 재밌는 것이 이제 작년 한 뭐 9월, 10월 달 정도가 실거래가 기준 꼭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가 이제 고가주택과 저가주택 기준을 한 9억 원 정도로 나누지 않습니까? 뭐 실제로 9억까지 이제 그 뭐 LTV 대출 40% 정도를 해주기 때문에 뭐 사실 주택 가격이 9억인데 만약에 4억 정도의 대출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이제 5억 내에 돈은 내버려 두고 4억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30년 동안 갚아 나간다고 했을 때 그 실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금액은 원리금 자체는 7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실제로 내가 9억에 샀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12억을 주고 산 것하고 이제 유사한 효과다. 물론 뭐 다른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뭐 대략 한 100bp 정도의 금리가 오른다라고 한다 그러면 제가 갚아야 될 돈이 30년 동안 갚아야 될 돈이 이제 9억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택 가격 자체가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더라도 신규 매수의 기준으로는 이제 100bp 9월달에 산 사람하고 지금 사는 사람하고는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신규 매수 수요가 좀 끊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주택 가격이 충분한 상승을 똑같이 이어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피부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주택의 보유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실제로 이제 뭐 주택담보대출 자체를 뭐 5% 정도의 고정금리다라고 설정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뭐 5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변동금리로 바뀌게 되고, 뭐 실제 작년 연말 기준으로 변동금리 기준 주택담보대출자가 대략 한 80%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실제로 내가 애초에 계산을 할 때는 9억짜리 집을 대략 한 뭐 원리금 계산해서 12억 주고 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13억, 14억으로 이제 실제 지불 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뭐 그런 상태에서는 뭔가 이제 자신의 그때 상태에서의 경제 상황을 본다 그러면, 물론 뭐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 대한 부담을 직접적으로 느끼는 분들이 그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특히나 서울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뭐 4억 대출이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닐 거다라고 이제 지금 뭐 추정을 하고 있어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은 조만간 점점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이제 8월에 기준금리 인상을 한 지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났고, 뭐 1월달 금리 인상을 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상황인데, 그 대출 금리의 변화가 이제 실제로, 그러니까 기준금리의 변화가 대출 금리나 예금 금리에 단기적으로 바로 반영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도표 61번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제 신규 기준의 금리는 저점 2.4%에서 이제 6개월 만에 대략 한 110bp 정도가 올라서 이제 3.5bp까지 올랐는데, 잔고 기준의 금리는 현재 기준금리가 75bp까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에서는 한 20bp 정도 오르는 상승이 그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유자의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시기는 대략 올해 6월달이 지나고 나서부터이고, 뭐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보유자 측면에서도 조금 뭐 취약 차주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래도 부담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듣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었던 게 거래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네. 문제는 이렇게 대기 매수자들이 대출을 일으키기 어려운 환경으로 몰아가 버리게 되면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내릴 때에도 호가만 내려가지 사실은 실질적으로 거래가 일어나면서 내려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오히려 시간이 조금 지나고 여기에 만약에 뭐 전세라든지 월세 등과 같은 임대 비용에 대한 증가로 전가되기 시작을 하게 된다라면 과연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가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부분을 저지하는데 효과적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되는 점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지금 뭐 계속 상승을 할 거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가장 좀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하반기에 그 계약갱신 청구권 만기가 돌아오는 그렇죠. 사람들이 네네. 이제 생겼을 때 이제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전세금을 올리겠다, 뭐 내보내겠다, 뭐 그런 상태면 결국은 세입자들만 피해를 볼 것이고 이제 뭐 월세든 절세든 또 올라가는 상황이 생겨서 전세 가격 상승으로 주택 그렇죠. 가격이 또 밀어서 올릴 것이다. 그러면서 네. 요즘들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저런 거였잖아요. 뭐 이제는 전세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결국 금융 비용이 증가되는 것들이 어딘가에서는 보존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알게 모르게 계속 이제 월세금만 좀 가격이 오르는 그런 경향도 좀 보이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공존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택을 이제 임대를 놓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이제 현금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주고 이제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이제 당연히 유리한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뭐 실제로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월세를 뭐 한도 끝도 없이 올릴 수가 없다라는 소득 수준을 감안해 봤을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는 월세로 있는 게 전세로 있는 것보다 이제 더 좋아지는, 더 이제 그 거주 비용이 싼 효과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향후에 이쪽 뒷부분의 수급에 관련돼서 말씀드릴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모든 그런 임대인들이 이제 현금적인 여유가 있다라면 그런 전환들도 이제 뭐 고착화가 되어서 이제 전세가 사라지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19년도 이후로 이제 20년대 이후로 2030대 세대들이 이제 집을 매수한 경우에는 그걸 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뭐 두 번째로 이제 사실 아직까지 1월 달에 이제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도 되나? 네, 상관없어요, 뭐. 그 전세 대출 관련해 가지고는 DSR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전세 대출을 받는 입장에서는 뭐 추가 금액만큼 받는 게 문제가 없는데 뭐 사실 월세로 전환하려 그러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든지 어쨌든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수의 차주들이 연끌로 대표되는 신용대출과 이제 기본적으로 뭐 갭 투자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주택담보대출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돌려줄 때 전세 반환해줄 때 그 돈은 DSR을 적용받게 되는데 과연 그분들이 그런 정도의 여력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사실 초기에 전세 세입자를 내보내기 전에는 대략 한 3개월 이전부터 전세 물건을 내놓게 되는데 고가로 내놨을 때 자기가 받고 싶은 만큼 받으려고 내놨을 때 그게 나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매매 거래 건수만 줄어든 게 아니라 사실 전세 계약 건수들은 전세 세입자의 수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사실 1년 전, 2년 전하고는 이제 짝을 이뤄서 비슷한 수준의 계약 건수가 이어져야 되는데 뭐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요 표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40페이지 83번을 보시면 그 전세 거래 건수 추이가 21년부터 유독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맞게 뭐 그렇다 그러면 이 상황 이 기간 동안에 사실은 기존에 전세를 살던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나가면서 상당수가 내 집을 마련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전세 월세가 가속화되었다 그러면 월세 거래 건수가 좀 줄어든 만큼 늘어나는 것이 현상이 보여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전세 수요 자체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세 가격을 올리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게 어쩌면 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분명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월세 전환해서 월세를 더 받는 게 유리할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고자 해도 못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최근 2년 동안의 매수 수요의 상당수를 차지한다라는 거죠. 네. 지금 뭐 이제 금리 환경 변화에 따라서 반응하는 뭐 우리 부동산 시장에 대한 변화라든지 앞으로 시장 전망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런 내용을 듣게 되면 한편에서는 되게 듣기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일부는 내가 기다렸던 그때가 오는가라고 하면서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시장 분석을 하게 될 때는 앞으로 여러 거시적인 환경이나 정책 환경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가급적이면 데이터 중심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지 그냥 어떤 지금까지 이래왔으니까 앞으로 이럴 것이다 라는 것들을 그냥 간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시장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취합해서 본인 스스로 누가 더 조금 더 현실감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의 일부 정도로 생각해 두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조금 이제 전환하는 그런 의미로 그 금리 환경에 대한 부분 등을 점검을 해봤고요. 자산 시장은 모두 마찬가지인 것 중에 하나가 수요와 공급에 대한 논리를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 주식 시장이 3000 시대를 열을 수 있었던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상장 기업들이 알짜 기업들이 많은 상태에서 동학개미 주린이들이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어왔었기 때문에 공급을 수요가 이기니까 주식시장 3000 시대가 열리게 됐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 역시 저금리의 영향도 없지는 않았지만 수요와 공급 측면에 있어서 제한된 공급과 강력한 수요가 충돌하면서 그 가격에 대한 반응이 상승 쪽으로 기울어졌었던 것이 지난 몇 년 동안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수급과 이 공급에 대한 밸런스, 부동산 시장에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이 자료 내용에서는 35페이지부터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포인트 위주로 백광재 연구원이 한번 그 의견을 한번 제시해 주시죠. 네, 사실 저는 뭐 센터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하락론자나 급락론자는 아니었습니다. 뭐 지금 뭐 제가 2017년, 18년 그때 이제 강세론자였죠. 네, 미중 무역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때는 금리 인상기에도 공급 부족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다. 맞습니다. 네, 저도 그때 그래서 이사했었어요. 네, 그런 주장들을 강하게 했었었고, 네, 사실은 뭐 서울시에서도 전화 오고, 네, 그렇죠. 네, 그랬었는데 뭐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뭐 사실은 조금 다른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달라졌다. 우선 데이터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그러면 36페이지에 73번부터 보시겠습니다. 73번. 네. 지금 뭐 사실은 올해 서울 입주 물량이 뭐 지난 10년 동안 봤을 때 가장 최저 수준으로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제가 이제 그 이전에 공급 부정을 주장할 때처럼 이제 순 공급 물량,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 멸실에 의한 집이 사라지는 부분과 입주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검토를 해봤을 때 그런 사이클링들을 검토를 했을 때 이제 전체적인 순수급이 얼마냐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순수한 공급 물량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가 20년 하반기부터 이제 기본적인 공급 부족은 끝이 났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고요. 그 이후로 이제 아직까지 공급 과잉 수준은 아니지만 공급 부족은 이제 상당히 완화가 되고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들을 보게 될 것이다. 뭐 그런 식의 이제 전망들을 했었는데 뭐 잠깐 아래쪽에 있는 그 도표 두 개를 보시면 그때 주장을 했었던 부분들이 당시 이제 20년도 상반기 7월 5월 정도였나요? 그때 이제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서울과 강남 지역에서 이제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들의 이제 멸실 유주 수요들이 크게 발생을 했었고 그 이후로 이제 12월 정도가 되면서 기존에 이제 2기 신도시라든지 그 수도권 공급 계획에 의해서 이제 공급이 됐었던 신도시 공급이 이제 많이 늘어나면서 입주가 늘어나는 시기가 도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20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이제 공급이 풀릴 것이다라고 이제 제가 주장을 했었는데 그 밑에 있는 표를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제 뭐 서울만 놓고 봤을 때 이제 그 가장 공급이 순공급 기준으로 부족했던 시기는 2015, 16, 17년
또 3개년 정도가 이제 공급이 부족했었고 뭐 이거를 조금 누적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도표 77번을 보시면 수도권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매년 연간 얼마 정도의 공급이 필요한가라는 부분에서 이제 그 적정 수요 부분을 이제 빼준 그래프가 이제 아래쪽에 면을 그리고 있는 그런 그래프인데요. 뭐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쳐졌다라는 거는 부족했다는 뜻인 거고, 그렇죠. 지금부터는 공급이 조금씩은 초과하고 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서울의 입주 물량이 좀 많이 줄었었지만 실제로 입주 물량 부족과 임대차 3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서울에 사시던 세입자로 사시던 분들이 각각의 지역으로 조금씩 이동을 하면서 실제로 신규 주택 매수가 많이 일어났고 서울이 부족한 동안에 이제 경기도 지역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초과 공급이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서울 시민들이 많이 채워주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서울 쪽의 공급 부족도를 상쇄를 했었는데 이제는 여전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수도권의 공급. 그래서 기억나는 게 사실 18년도, 19년도 때도 보면 어디 집이 나왔다라 그러면 줄을 섰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줄 서서 이제 보고 거기에서 계약금을 누가 먼저 거느냐에 따라서 계약을 한 해 만에 약실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은 결국은 공급이 부족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집이 모자라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가면서 그 집을 보고 네네. 계약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었다라는 건데 사실 요즘 보면 호가가 올라가고 이미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까지 들지는 않지만 줄 선다는 얘기는 사실 못 들어본 것 같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제가 그 20년 하반기부터 이제 수급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역전이 됐으니까 공급과 관련돼서 이제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제 라는 이제 말씀을 보고서로 드리고 그 이후로 이제 뭐 41페이지에 있는 그 주요 아파트의 뭐 매매 전세 물량을 보시면 뭐 사실 그 영향이 있습니다. 이게 또 임대차법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하락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뭐 임대차법은 영향이 없고 단순히 금리 인하 때문이다. 뭐 그러니까 그때 금리 인하를 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물량이 많이 줄었었고 지금 금리 인상을 하니까 내려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이게 뭐 물리적으로 사라지진 않았겠지만은 그 임대차법 시행 이후로 조금 인위적으로 약간 이제 매매 물량이라든지 전세 물량이 조금 거둬들여서 사라졌던 그런 영향도 있다라고 봐요. 뭐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11월 달 이후로 이제 실제로 뭐 묵히고 있다라고 해서 공실로 두는 것들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뭐 강남을 중심으로 이제 지금 한 1년 반 동안에 그 매물 증가가 이제 눈에 확연히 띌 정도로 이제 매매, 전세, 월세를 가리지 않고 이제 나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뭐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기에는 뭐 서울 인구가 너무 많이 빠져서 뭐 당분간은 어렵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저희가 알고 있는 시세라는 것들이 매수효과는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매도효과이기 그렇죠. 때문에 뭐 팔기 싫고 전세 내놓기 싫고 안 나가도 되는 그런 여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유지를 하면서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뭐 조금 오래 걸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아직까지는 뭐 그 중에서도 좀 취약한 사람이 있고 조금 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얼마나 많이 이제 또 자주 또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이제 하락하는 시점을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버틸만한가 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대략적인 지금 수급 상황에 대한 부분은 그 자료 내용에서 도표 77페이지에 있는 그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내용에 이제 마무리 단계로 조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조금 톤다운 되는 거는 같다. 금리 인상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점진적으로 공급이 수도권 지역 내에서 증가하는 측면 등을 고려해 봤을 때 가격 저항 요인 등이 상당히 많아졌다라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상황에서 그러면 사려고 했던 사람들도 멈출 거고,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팔고 싶어도 사실 누가 사야 팔 수 있을 거잖아요. 사실 이런 상황이다 보면 임대 시장에 대한 변화가 먼저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데, 자료 내용에서 보게 되면 또 오히려 전세 수요는 급감하고 역전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수도권, 서울 시내 핵심지와 관련된 내용들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그 동안에 조금 약간 오버 페이스였었던 외곽 그렇죠. 지역이나 뭐 이런 경우들에 해당되는 걸까요? 그러면? 네, 그런 부분들이 큰데 왜냐하면은 이게
가격 상승은 최초에는 수도권 핵심지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이제 거기에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렇죠. 밀려나신 분들이 수도권 외곽지까지 결국은 다 이제 가격을 올리면서 점령했었었는데 이제 내년부터 서울 입주 물량이 늘어난다는 의미는 나가셨던 분들이 순차적으로 돌아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얘기는 그 어떤 가격 저항에 대한 진앙지가 뭐 핵심 지역,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남이나 뭐 거래 그 서울 지역 내에서 거래 빈도수가 높았었던 지역이 있을 거고 아니면 서울 주변에 외곽 지역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외곽 지역이 먼저부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왜 그러냐면은 뭐 사실은 현재 시점에서 이제 버블이 많다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은 오히려 외곽 지역이 훨씬 더 버블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본질적인 있고. 가치와 비교해서 봤었을 때. 네, 맞습니다. 뭐 그건 뭐 원가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이제 가격 레벨에서 이제 수익성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현재 시점에서의 버블은 오히려 뭐 강남동 핵심 지역보다 외곽 지역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점은 뭐 실제로 그쪽 지역들이 현재 시점에서 이제 공급이 과잉이 되지 않았을 때의 수익률, 그러니까 뭐 월세 수익률이라든지 전세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핵심지보다 더 높습니다. 근데 그게 높은 이유는 당연히 공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실제로 공실이 발생하게 되는 순간 거기에 대한 내재 수익률 자체가 제로가 되고 뭐 그렇게 되면 사실은 뭐 일본화 되면서 이제 외곽지가 좀 이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그냥 블랙아웃이 일어난다라든지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금리 인상이 좀 저는 가격 하락에 중요한 요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뭐 실질적으로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격 하락이 하지 않는 것하고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비용이 증가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향후에도 이제 오를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공급 과잉이 되면서 빠질 때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초과 하락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본질적 가치를 초과해서 조금 하락하는 경향을 좀 보이는 사례들이 공급 부족일 때 혹은 공급 과잉이 됐을 때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한 23년, 24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하게 된다면 뭐 그때는 뭐 본인이 좀 무리하게 투자를 했거나 아니면 무리하게 다주택을 늘렸거나 뭐 이런 케이스에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뭐 향후에 이제 뭐 아까 뭐 대선 말씀하셨다가 이번 하면서 대선 얘기는 못했었는데 이제 뭐 지금은 뭐 양쪽 후보들 뭐 다당으로 넓혀도 다 똑같이 이제 공급을 늘리자는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뭐 공급 과잉이 거의 뭐 실시되는 상황이지만 뭐 이후로 이제 시장 상황이 변해가지고 다시 공급을 줄인다라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현재 시점에서 기대되고 있는 현재의 정책들이 공급 쪽을 늘리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뭐 사실 현재 정부에서도 2030년까지 매년 50만 세대, 뭐 사실은 30만 세대를 넘으면 추가 공급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향후 10년 동안 지속된다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겠죠. 이제 그런 추이들의 정책적인 변화들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이제 조금 투자에 나서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가계에서 이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 변동에 아무래도 예민한 반응을 할 수밖에는 없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 지금 뭐 풍부했었던 유동성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 등이 자산 시장의 지금과 같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물론 이 과정에서 재평가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가격에 거품이 낀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다음 단계로 어떤 식으로 넘어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찾는 과정이다라고 우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대체적인 어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대부분 다 들어봤는데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부분에서 우선 공급 증가에 대한 부분의 의견이 가장 오늘 이번 자료의 핵심인 내용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네, 아까 처음에 담당하는 이 건설업종 상황과 매치해서 한번 그러면 봐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은 자산 시장이니까는 그 공급에 대한 부분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그거는 별개로 두고 이렇게 공급이 증가하는 환경에서 과연 그러면 건설업 산업이
어떤 새로운 성장 요인이나 아니면 업황 개선 등에 대한 문제 등의 기대 요인 등이 커질 것인지, 아까 앞서 현황에 대한 진단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비용 부담에 대한 것들이 크다라고 계속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장기 건설 업황에 대한 전망, 그리고 이제 건설 업종에 대한 투자의 원칙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될지, 이거를 마무리로 한번 제안해 주시죠. 네, 뭐 실제로 제가 이제 뭐 그냥 표면적으로 보기엔 좀 상반된 주장을, 두 가지 주장을 동시에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건설 시장은 주택 시장이, 분양 시장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주택 시장은 뭐 향후에 주택 가격이 조금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약간 네네. 시차에 대한 문제와 좀 다르게 보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부분에서 재밌는 것이 일단 어쨌든 뭐 건설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규제 요소로 작용했었던 그런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된 부분들의 영향도 있고요. 뭐 실제로 현재 분양하고 있는 물량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음에도 불구하고 적정 수준의 이제 마진을 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분양을 했을 때에 주변 시세와 비교를 했을 때 여전히 분양 쪽에서의 메리트가 굉장히 큰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조금 하락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건설사들에게는 좀 안전한 버퍼가 좀 충분히 마련돼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주택 분양 물량이 뭐 향후에 최소 몇 년 동안 계속 담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주택 마진이 상대적으로 다른 토목 공공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주택의 믹스가 커지면 건설사들의 이익이 전체적으로 여전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게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최소한 2, 3년 정도는 이제 최대 실적을 매년 경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이제 좋은 상황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그동안에 이제 금리 인하기에는 뭐 실적이 좋든 말든 뭐 주택에서 얼마가 나오든 이제 조금 이제 그 가치주 관점에서 좀 많이 소외를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이제 오히려 금리 인상기가 되고 뭐 실제로 이익이 얼마나 나느냐, 향후에 배당 여력이 얼마나 커지느냐, 이런 부분들이 주요 가치로 이제 평가를 받게 된다면 이제 건설사들의 주가 미래는 뭐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나. 오히려 지금 너무 싸기 때문에, 너무 소외받고 있기 때문에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런 그 건설 산업에 대한 어떤 가치 전환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는 않아요. 네, 지금 맞습니다. 산업재해에 네. 포함되어 있는 업종들을 보게 되면 건설이나 그리고 조선, 사실 어떤 절대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은 현금 흐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거기에 상응하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경우는 말 그대로 때를 못 만난 케이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상 국면, 그리고 인플레이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런 가치 스타일에 대한 전통 기업들에 대한 인식 제고와 그리고 재평가 작업 등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조금 복잡한 내용이기도 했었지만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오늘 백광재 연구원이 설명을 해준 것 같습니다. 자, 이 교두보 시간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을 다룰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구독자분들에게 쉽게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이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신다라면은 저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리포트를 같이 병행해서 한번 이 활자 중심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이거 책 읽어보니까 졸음만 오지 이해가 속속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 이 교두보 영상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 지식, 투자 능력을 향상시켜 가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두보 3번째 시간 진행을 해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 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 교두보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